감사합니다. 박찬수 한겨레신문 선임논술위원님께서 다음번에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겨레신문에서 주로 정치 분야를 하셨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예,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교수님의 그 발제 제가 읽어보니까 최근의 상황과도 굉장히 맞물리면서 많은 시사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 책자를 제가 가지고 가서 앞으로 칼럼을 쓰거나 기사를 쓰면서도 많이 좀 참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주로 이제 정치 쪽을 많이 취재하면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봤고 느끼는 것들을 그 세 분 교수님의 발제문과 좀 연결해갖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김두려 교수님 발제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요구가 대중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의 개입 또는 동원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대비된다라고 지적하셨던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현재 이거 빼고 할까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현재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관료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과거 이제 군부 독재 또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 정권의 전행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이슈화됐습니다. 즉 민주화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관료의 정치적 중립이 가져다주는 현실적 장점,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가치와 당위의 문제로서 강하게 제기됐고 그냥 지나치게 좀 절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나타나는 검찰총장 논란 또는 이제 감사원과 청와대의 갈등, 대립과 좀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령 그 감사원, 요즘 뭐 감사원하고 이제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는데, 감사원을 보면은, 감사원이 이제 생긴 게 3공화국 시절이죠. 박정희 정권 때 생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감사원 같은 그 헌법기관이 없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부터 과연 감사원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미국처럼 그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넘겨갖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공직기강 감사는 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헌법기관으로 이제 감사원을 만들면서 회계감사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다 정책감사 기능까지 줬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이제 감사원이 갖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30 시절도 그렇고 50, 60까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까지 감사원은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기 권한을 행사를 못했고 사실은 그 허수아비 기관처럼 활동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 과거에 보면은 감사원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 감사를 했던 기억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게 감사원의 굉장히 중요한 감사로서 제 기억에 처음 등장하는 게 제가 이제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율곡 사업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노태우 정부가 그 미국의 F-16 전투기 등 그 군수를 들여오는 데서 감사원이 율곡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부정과 그 전행이 있었는지를 그 밝히게 되는 겁니다. 밝히게 되면서 그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경제수석이었던 그 나중에 저 KT 사장한 그 누구죠? 이석채 씨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리죠. 미국 망명을 해버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김종인 씨는 구속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갖고 전직 정부의 청와대 수석들이 여러 명이 망명을 하거나 구속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런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를 이렇게 제어하고 이렇게 이른바 청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들이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대강 감사도 마찬가지고 4대강 감사 여러 번 했는데 정권 때마다 감사원이 다르게 나타나죠. 즉 과거에는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 시절에는 그 막강한 권한이 법에 명문화돼 있음에도 그것이 사문화돼 있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좀 공고화되고 정권이 바뀌면서는 이 사문화된 강력한 권한들이 이제 살아나가고 그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른바 정책감사라는 이름으로 원정감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청와대와 충돌이 되는 사태까지 났다고 봅니다. 검찰총장 논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2년을 규정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임명권만 갖지 면권, 즉 그 바꾸기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 검찰총장이 그러면 그 아예 검찰총장의 그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바꿀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은 바꿀 수 없다. 왜 그랬을까? 경찰총장은 왜 임기를 뒀을까? 이건 검찰 수사 또는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 독립을 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 명분 때문에 과거에 생겨난 것이 이제 와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서는 점점 민주적인 선출된 권력과 좀 충돌하는 측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거는 뭐 누구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치 공세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들이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측면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창기 교수님의 그 한국 관료제 위기 정치화의 역설, 정치와 행정의 엄격한 분리가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인가라는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문제에서는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책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치 문제니까 이거는 정치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주장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다만 그 인사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치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인가는 한번 우리가 좀 앞으로 충분히 토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낙하산 인사라는 건데요. 제가 취재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보면은 요즘 뭐 낙하산 인사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낙하산 인사하면은 마치 그 정권에서 그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부처를 사유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낙하산 용어는 이제 1961년에 5.16 쿠데타 이후에 처음 생겨났는데 그리고 이제 1993년에 이른바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정치 세력인 민주계들이 정부 요직이라든가 공공기관 장에 임명되면서 이제 보편화하는 비아냥거리는 이제 하나의 단어로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 뒤로는 진보 정부 등 보수 정부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입니다. 근데 이 낙하산 인사도 좀 보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데요. 근로복지공단 사장은 이제 관료로 임명할 때가 있고 또 정치권 인사가 임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면은 그 산재 승인이 대체로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목소리, 그 밑에 목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되게 산재 승인이 확대되고 관료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가면은 여기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예산을 이제 낭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 그 산재 승인을 축소하면은 물론 예산은 이렇게 세이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공익성에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낙하산 인사, 즉 그 정권의 어떤 지향과 가치를 10분이 다 됐네요. 정권의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이 인사 주요 기관의 어떤 장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관료 출신이 되는 게 맞느냐 하는 거는 그냥 이거 토론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뭐 요즘에는 노조에서도 이렇게 낙하산의 고의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자기 조직에서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 장이 되는 게 노조도 편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는 무조건 이렇게 막으면서 외부 인사의 진입을 막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혁주 교수님의 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행정의 통제와 견제. 발제에서는 이제 정치행정 통제는 개발 독재의 명암이고 한국의 발전 국가 체제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라는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흔히 이제 그 관료의 정치화를 얘기할 때 또는 관료의 정치 권력 예속화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의 강화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너무 강화되고 비대화돼 갖고 이것이 정부 부처를 압도하고 있다. 이것이 관료의 정치화를 심화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청와대 비서실은 사실 1960년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부터 비약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왔고 지금에까지 이르렀고, 모든 대통령들이 선거 때는 비서실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축소하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은 그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를 장악하고 통할하고 그 정책 집행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제 폐해가 많다면 정말 그 청와대 비서실은 외교 국방만 하고 모든 그 일반 정책들은 다 부처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사실은 통치 체제를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회가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직은 국회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 번 개헌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결국 여야 간의 이견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와 또 야당이 됐을 때 전혀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지는 상황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적 통제, 관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공감한 얘기고,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이룰 것인가? 저는 첫째로는 어쨌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정권을 잡든 또 야당이 되건 간에 언제든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일관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들고 그걸 집행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게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정책 결정에서 관료와 이제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직접적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또 다양한 국민의 이해 집단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그 관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